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주 이렇게 금방 시간이 흘러가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나이를 주먹구로 따져서, 나이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20으로 봅시다. 주먹구로 딱 따져서. 인간이 살으면은 몇 살까지 살을까요? 물론 사람마다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80으로 봅시다. 물론 90, 100도 삽니다만, 왜냐면 80으로 본 이유는 80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회활동이 많이 줄어들으니까, 주먹구로 따져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20이고 앞으로 80이다 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은 6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더 재밌는 거는 여러분 부모님 나이는 어떨까요? 이것도 나이는 다 천차만별이겠죠. 하지만 주먹구로 따져서 부모님 연세가 결혼해서 30대 아기를 낳았다. 30에 여러분을 낳았다고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20살이면은 부모님은 50이에요. 그죠? 부모님 나이 50, 여러분은 20. 그러면 부모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추석을 같이 보내고 설날을 같이 보내는 날이 앞으로 몇 번 있느냐. 즉, 여러분들 세배를 드릴 수 있는, 몇 번 할 수 있느냐. 앞으로 30번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물론 주먹구로 따져서죠. 자,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영원히 계속 계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미안하지만 앞으로 세배를 드릴 수 있고 세뱃돈을 드리고 세뱃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앞으로 30번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추석 때 즐거운 자리로 송편을 같이 빚고 같이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때가 30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소홀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활을 하시면서 시간을 아끼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지나고 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나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빠른 것 같기도 하고 5만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자기 일이 바쁘면 빠르게 느껴질 거고요. 자기 일이 별로 없다 이러면 느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때가 앞으로 30번밖에 없다. 30년밖에 없다. 물론 주먹구로 따져서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 계실 때 잘하세요. 효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시죠? 효자치고 악인 없다.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친구들을 사귈 때 오래된 친구가 있어. 묵은 친구라고 그래요. 묵은 친구가 있고 새로운 친구가 있어요. 이랬을 때 A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A라는 친구는 오래된 친구는 없고 다 새로운 친구만 있다. 그 사람 믿을 수 있을까요? 수상한 사람이야. 그거는 다시 고려해봐야 돼. 자, 사람이 오래된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진실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오래된 인연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에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아니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인연을 맺은 게 부모님이에요. 그럼 부모님의 인연을 소홀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의 만남도 우습게 여겨지는 거고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한테 잘하는 사람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효자치고 악인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 친구들 약속하고 부모님을 위하는 일하고 겹친다. 그랬을 때 친구 약속을 깨더라도 아니 그거를 약간 하더라도 부모님을 더 존중하는 효도를 하는 친구가 있다. 당장 원망스럽지. 나하고 만남을 깼으니까. 하지만 그런 친구는 믿어도 돼요. 그런데 오래된 친구는 없고 맨날 새로운 친구만 있다. 그런 친구 믿지 마라. 언제 깨어질지 몰라요.
오래된 인연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만난 인연이 얼마 안 되는데 나를 존중하게 해주겠어요? 안 그래. 나도 언젠가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오래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믿으세요. 존중을 해주세요. 특히 더 나아서 효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무조건 믿어도 된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제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약간 소설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사상의학이 왜 우리나라에밖에 없었을까? 중국이나 일본은 또 똑같은 동양 문화권인데 거기는 안 나타나고 우리나라만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좀 볼까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사상에 대한 유래를 좀 한번 살펴봅시다. 사상의학이 왜 우리나라에 나왔는지 그 얘기를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의학은 어떤 거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대요. 여기 슬라이드에도 있습니다만 고방과 후세방과 사상방으로 나눠지는데 고방이 언제 나온 거냐? 2000년 전에 나온 거야. 2000년 전. 2000년 전에 나와서 한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한의원에 갔는데 요런 상한자 한기에 상했다 이런 뜻이죠. 상한자가 많이 붙어있다 치 그러면 저 사람 고방 공부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고방은 어떤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게 딱딱 떨어지거든. 이치가 딱딱 떨어지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잘 와닿지. 그러니까 독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사들이라든지 일본 사람, 일본에서 공부했다. 아니면 뭐 제야 한의사라 해서 혼자 공부한 사람들. 그래 상당수가 고방을 좀 공부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런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후세방, 여러분 동의보감 한번 들어보셨죠? 허준의 동의보감. 400년 전에 나온 거예요. 집대성이 된 거죠. 그래서 동의자가 있다. 책인데 다 동의자가 뭐 어떠다. 뭐 동의 무슨 뭐 그러면 이 사람 후세방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상방은 말 그대로 사상이에요. 사상자가 많이 붙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사상의학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대개 보면 한의대에서 100명이다. 그러면은 고방을 공부한 사람이 약 한 10명 정도 돼야. 뭐 이것도 뭐 추정치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또 뭐 대략 10명 정도가 되고요. 후세방 공부한 사람이 약 한 90명 정도가 돼야. 그리고 사상방 공부한 한 5명 정도가 돼야. 대략 따졌을 때 물론 이것도 뭐 주먹구구식이죠. 한의대는 그렇고요. 아까 전에 뭐 약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혼자 뭐 스님이라든지 뭐 목사님이시라든지 혼자 독학하는 사람들은 상한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는 비중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이거는 고방은 2000년 전, 후세방은 400년 전, 사상방은 100년 전에 나왔어요. 물론 후세방은 4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정도 쭉 이어진 거죠. 그때부터 집대성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러니까 어느 게 더 발달이 됐을까요? 당연히 사상의학이 더 발달이 됐겠죠. 근데 발달된 것만큼 어려운 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컴퓨터를 공부를 할 때 어때요? 옛날에 지금 윈도우 나오기 전에 뭐였더라? 윈도우 3.1이었나? XT, AT 이랬어요. 옛날에. 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컴퓨터가 있고 쭉 하다 좀 윈도우 나오고 요새 윈도우 갑자기 비슷한가?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 운영체 계속 나오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자, 그럼 프로그램을 공부를 할 때 옛날 거 도스 프로그램부터 다 공부를 하나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해도 최신과 알으면 알지. 여러분들 요새 어린애들 컴퓨터 배울 때 그럼 최신과를 이렇게 아이콘으로 해서 하잖아. 옛날 거서 포트란 옛날 거도 다 공부해서 하나? 그렇지 않지. 최신 거를 하면 옛날 거 저절로 알죠. 이것도 똑같아. 사상의학을 공부를 하면은 옛날 건 저절로 아는 거야. 최신 버전을 공부하면 옛날 건 저절로 아는 거야. 근데 공부할 때 요래 옛날 거 다 공부한다. 그럼 컴퓨터의 역사 옛날 어셈블리어서부터 포트란 시어나 다 공부해서 지금 공부하나? 그러면 어느 세월에야. 그리고 잘 모르겠고. 이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근본적으로 공부한다면 필요하겠지. 컴퓨터 학과다 하면 필요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공부라고 하는 거는 최신 버전을 공부하면은 옛날 거 저절로 극복해서 나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옛날 거 그대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거 순서대로 다 공부해야 된다고. 그걸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글쎄 뭐 시각 차이니까 뭐 내 입장에서 이거 옳다 틀리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분명한 거는 사사의학만큼은 그 최신판을 공부를 하면은 저절로 옛날 건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토막상식이고요. 아까 여기 뭐 일본 뭐 써있고 이거 상한자 써있죠? 이런 거. 그리고 금계요라 이것도 상한노에서 나온 거. 이런 일본에서 나온 책들이 많아요. 일본 여행 간다 그럼 일본 책 이런 게 좀 많아요. 왜냐면 산후 고방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는 한의사가 없어요. 양방 의사들이 그 일부 그 한의학을 공부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런 사람들 독학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딱딱 떨어진 걸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더 그런 걸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다음 또 볼까요? 요거 이제 동의자 붙어진 거. 아까 그 허준의 그 동의보감자 허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뭐 책 이름인데 동의자가 많이 붙었다. 후세방 공부한 사람이거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보통 한의학이 다 이랬어요, 사실은. 그런 건 사상의학이에요. 사상의 동의, 뭐 가보본 뭐 이렇게 해서 옛날 책들 가보년에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동의자 들어간 거, 이런 동의자, 동의 수세보원 이런 거. 또 사상자 들어가는 거, 사상. 이런 사상자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사상의학 공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책 꽂아져 있는 거 봐. 이거는 사상의학에서 바이블 기억이 아까 이제 동의수세보원인데 그 동의수세보원을 영역한 거예요. 영역본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나오는 잉글리시. 영어로 이게 나온 책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번역이 사실 참 어려운데 그 참 나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음에 하나 안 들어요. 근데 뭐 영역본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봐야 되는데 영역을 하는 사람 사상을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하게 된다고. 또 영어 어휘가 떨어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는 빨갛다, 빨가스름하다, 새빨간하다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레드, 영어로 레드에 대한 단어가 어떤 국문학자 말로 이제 60가지가 된대요. 누르꾸르마다, 누르수르마다, 센노라나라다 뭐 이런 표현들이 50가지가 60가지가 된대. 옐로우에 대한 단어가. 자, 60개로 표현되는 단어를 우리는 어휘가 이렇게 풍부해. 근데 서양은 어휘가 단순해. 어떻게 이걸 번역이 되겠어요? 느낌이 확 줄어들겠죠. 그죠? 전 세계에서 우리가 형용사가 무지하게 발달한 나라예요. 그죠?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무지하게 발달한 나라야, 우리가. 영어는 얼마 안 돼요. 단순해. 하다못해 친척들 우리 어때요? 당숙, 외당숙, 무지하게 우리는 제당고모, 이모, 고모, 엄청나게. 근데 영어는 어때? 엉클, 그냥 무조건. 언트, 엉클, 아저씨, 아줌마. 촌수 구분도 없어, 그죠? 우리하고 달려져. 우리는 게 내외종간, 이런 엄청나게 발달돼 있죠. 형용사도 그렇고, 빨갛다, 노릇성,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단어들이 발달이 된 거를 어휘 수준이 작은 영어로 표현한다. 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휘 수준이 풍부한 나라의 문화를 어휘 수준이 작은 언어로 표현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서양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우리나라를 배우고 그런 다음에 사상을 배워야 돼. 그러면 좀 제대로 알지도 모르지. 어쨌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초기에는 좀 많이 알려야 되니까 이런 영어판을 만들어냈는데 내가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영어 사전 찾아서 버벅거려 읽어봐도 내가 읽어봐도 난 잘 모르겠어. 이제 그게 현실이다. 어떻게 하겠어. 할 수 없지. 모르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사상의학을 뛰어난 대가다. 영문학자가 영어학과다. 영문학과다. 그러면 나중에 사상의학 공부 번역을 제대로 할지 알 수 없는 얘기죠. 어쨌든 현실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사를 잠깐 공부해 보는 게 좀 좋아요. 그래야 흐름을 알고 왜 중국의 역사의 흐름에서 어떻게 한의학이 흘렀고 어떻게 해서 이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뭐 역사과 수업은 아니지만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중국에서는 이제 사망오제라고 해서 요순시대 때 이야기죠. 근데 이건 뭐 잘 모르는 거지. 뭐 기록으로 뭐 책으로만 나와 있지만 뭐 실물들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전설적인 인물들이죠. 사망오제. 또 요순시대 뭐 대단한 거죠. 참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순시대 때 일반 백성들은 임금이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그 정도로 태평성대였대. 나는 그것이 단순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의 정치가 잘 되고 모든 게 원활하게 흐를 때는 임금이 없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위급할 때나 어려울 때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그건 맞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순시대다 하면은 이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임금도 있는 줄도 모르는 단계. 참 대단한 거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나도 들은 얘기니까 뭐 나도 뭐 본 게 아니니까 요순시대를 뭐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 그래서 중국에서 크게 보면 이제 하은주, 하나라, 상나라가 은나라예요, 사실은. 하은주, 3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사의 기록에 나오고, 유물도 막 나오고 그래. 그래서 흔히 이제 주나라 때, 이제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해도, 이게, 천하를 제패했다고는 하지만, 완벽하게 제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연합체 국가라고 할까? A, B, C, D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A라는 나라가 대표 국가가 되는 거야. A, B, C, D를 총괄하는. 그랬다가 이제 B라는 나라가 또 대표 국가가 돼. 그것이 이제 하은주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나라는 나라가 대표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상나라죠. 은나라가 대표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돼.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나라지. 대표. 각 나라가 다 있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힘이 강력했느냐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상징적인 의미. 뭐 그리고 그 명예로운 자리 뭐 이런 자리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지주가 하은주였었는데 그게 무너지죠. 그것이 춘추전국 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소설도 많고 이런 영화도 많고 하니까 뭐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는 참 재밌는 거는 별의별 논리, 별의별 이론들이 다 나오고 별의별 실험을 다 해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으로 하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정부주의 이런 것들이 춘추전국 시대 얘기가 다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표현만 다르지. 마르크스의 뭐 막시즘, 마르크스라는 단어는 없지. 옛날에 어떻게 있었겠어. 하지만 내용을 좀 읽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또 요새 일본에서 야마기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하는. 그것도 옛날도 있었어. 뭐 사회주의? 옛날도 있었고. 다만 단어는 없지. 그런 단어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논리가 다 나와요. 그래서 뭐 묵자, 순자, 뭐 공자, 뭐 어떤 별의별 제자 백가, 별의별 사람들이 논리가 다 나오는 게 춘추전국 시대였다. 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무지하게 발달한 것 같습니다만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춘추전국 시대 때 나왔던 논리를 그때 이미 다 언급됐던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도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고전을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 지혜가 지금 그대로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제왕학이라는 걸 봐요. 임금이 되는 요령, 천하의 군주가 됐다 행동하는 요령 이런 게 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체군신해라 이런 말이에요. 군신 신하들의 입장에서 체험을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야 신하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통치를 잘하지, 그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CEO들이죠, 대기업들, 삼성, 현대, 어쨌든 대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CEO의 후계자를 양성할 때 어떻게 하죠? 영화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회장의 아들, 회장의 손자인데
평사원을 입사를 하는 거야. 신분은 숨기고. 그랬다가 밑에서부터 막 착착 올라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회장 뭐 손자더라. 뭐 그래서 뭐 결혼해서 뭐 어떻게 뭐 러브스토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드라마에. 그럼 뭘 뜻할까요? 우리는 그걸 당연히 여기. 왜냐면은 회사의 CEO가 되려면은 밑에서부터 말단서부터 대리서부터 쭉 시작하는 것을 당연히. 그래야 경험이 쌓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흔히 말하는 그 옛날도 군주학에서 그런 거야. 옛날에도 임금이 되려면 신하의 입장으로 해서 또 백성을 사랑해라. 백성을 자식같이 살아야라. 자서민해라 이런 얘기라. 자는 자식같이 살아라는 뜻이죠. 서민을 백성을 자식같이 살아라는 거야. 그런 것이 똑같은 얘기예요. 밑에서부터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훌륭한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밑에서부터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 내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대갓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 대갓집에서 그 귀한 외동딸이 시집을 가는데 내일 모레 시집을 간대요. 근데 대감이 딸을 부르더래. 며칠 있으면 시집 가는 딸을. 그러더니 내가 너한테 다 가르쳐는 줬는데 마국간에 말똥 치우는 걸 안 가르쳐줬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모레 시집 가는 애 보고 말똥을 치우게. 하인들도 다 있는데. 생각을 해봐요. 그 곱게 고운 신부가 내일 모레 시집가는 신부를 말똥 치우게 시키는 거야. 상상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 대감이 말을 하는 거야. 이 아랫사람들을 부리려면 내가 먼저 해보고 부려야 된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알아야, 어려움과 힘듦과 요령을 알아야 아랫사람을 잘 다스린다. 라고 하면서 말똥 치우는 거 가르치는 거야.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어. 하인이 없어서 그러겠어.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그걸 또 가르치니까 또 따로 순수히 또 해. 또 배워. 고마운 마음으로. 그러고선 그런 사람이 시집을 가는 게 어떻게 됐어? 그 집안 자손이 다 정성이 됐다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청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버릇한 사람이 나중에 파출부를 부린다, 가정부를 부려도 청소를 잘 시켜. 청소 잘했나 못했나 시키고 또 못하면 혼내킬 수도 있어. 근데 청소를 모른다. 설거지 요령을 모른다면 당하는 거야. 아랫사람들한테. 집을 짓는다. 예를 들어서 뭐 벽지도 바르고 도배도 하는 거를 알으면은 도배하는 사람 잘못하면 혼내킬 수가 있어. 그죠? 내가 알으니까. 근데 몰라봐. 밑에 사람은 농간에 놀아나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해 옛날 아전의 농간에 놀아나는 식이야. 지도자가 모르면은 인해장비에 쌓인다 그러죠. 사또가 모른다. 그럼 아전이 막 농락을 부리는 거야. 그래서 사또가 아전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회장님이 돼도 사장님이 돼도 타출부가 있고 가정부가 있고 운전기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용당하는 거지. 또 회사 CEO가 됐다. 회사 높은 직에다 밑에 직원들한테 여러분이 당하는 거야.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령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밑바닥 경험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 경험을.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전공 상관없어. 여러분 대학생 신분에서 때로는 노숙여행도 떠나보기도 하고 노동자 일도 해보기도 하고 견학도 가보기도 하고 견습생활도 해보세요. 여러 가지 가능한 해보세요. 조교생활도 해보고 이런 생활 저런 생활도 해봐. 식당에서 일도 해봐요. 그랬을 때 거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거기서 요령을 배우고 세상 사는 이치를 배워서 여러분이 지도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교수가 되든 사장님이 되든 회장님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간에 그 사람들을 잘 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 한 번도 안 했다. 포용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6.25 전쟁 때 배고파서 쫄쫄 굶으리고 그러면 쌀 없으면 라면 먹지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거야. 모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은 최소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밑바닥 경험들을 쇼맨십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경험을 해봐야 돼. 가끔 연예인들 뭐 쇼맨십 같이 나오는 거 그거 말고 그런 웃긴 얘기고 진짜로 그런 것이 쌓아져서 지도자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건축일을 해봐야 집도 잘 지는 거야. 또 여러분 직접 일을 안 해도 사람을 부려도 제대로 부리는 거야.
그런 게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약간 옆으로 샜습니다만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라. 또 고전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 대표적인 게 춘추전국 시대 때 나왔던 논리들이에요. 그게 지금도 뛰어넘지를 못해요. 대단한 논리들이 많다. 이거를 그거를 좀 잠깐 기록을 좀 해놓고요. 그랬다가 이제 춘추전국 때 뭐 찢어발견됐는데 그거를 천하통일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진시황이에요. 물론 진시황을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이런 진시황이 뭐 이제 초상화인데 그래서 천하통일을 해요. 진시황이 통일을 했습니다만 오래 못 갔죠.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에요. 이 진시황은 진나라는 조직이나 법률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진나라가 움직였죠. 그래서 천하통일을 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나라일수록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 지금 미국 같은 나라가 엄청나게 시스템이 발달한 나라. 그건 다 아시죠? 정말 대단한 나라.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시스템이 무너졌다. 하면 어떻게 되죠? 아수라장이 돼버리죠. 대표적인 게 뭐죠?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홍수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약탈을 하잖아. 그래서 거기는 군대부터 보내. 질서 유지 때문에. 자, 웃기지 않아요? 자,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야. 정말 대단해. 별의별 법조문이 있고 별의별 시스템이 다 발달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 부강해져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 발달했던 시스템이 지진 한번 딱 일어나니까 완전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야. 폭동이 일어나는 거야. 멀쩡한 가게를 약탈을 해. 시민들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땠어요? 시스템은 불안해. 뭐 일이 여기도 빵꾸 나고 저기도 빵꾸 이런 식이야.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어떻게 하죠 우리는? 똘똘 뭉치죠 우리는. 오히려 범죄율이 더 줄어들어 버려. 그게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교포들이 미국 가서 뭐 태풍을 거의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죠? 미국은 이제 교회 사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물론 절도 있으니까 저런 소수고 교회를 중심으로 교민들이 다 죽게를 해. 그래서 누구 뭐 담요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우리는 똘똘 뭉쳐요. 그리고 그 질서 유지에 나서고. 근데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하죠? 뿔뿔이 터지고 폭동화가 된다는 거죠. 웃기지 않아요? 법이 발달할수록 시스템 강력해져. 근데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다. 그 탄탄하던 나라. 진나라가 무너진 게 그런 거예요. 진나라가 그렇게 탄탄하던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면서도 역사의 지혜를 배워야겠구나.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는데 인정이 우선이냐 법이 우선 이런 얘기하죠. 인정, 뭐 불문율이 우선이냐 성문법 우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데 법조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두리가 없어지고 인정이 메말리는 거야. 또 인정되라면은 또 뭐 비리가 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비거리가 되고. 참 웃기죠. 그러니까 꼭 이게 어디 치우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가 옳다 틀리다도 아니고 다만 적절히 그 시대에 맞춰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로 내가 뭐가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적절히 균형을 맞추는. 어디 하나 치중하면은 이게 약해져. 이게 치중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법을 강조하면은 규칙을 강조하면은 인정이 사라지고 인정을 강조하다 보면은 문란해질 수가 있고. 그런 단점. 그래서 그런 지혜도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런 진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걸 무너뜨린 게 누구죠? 초나라 한나라 싸워서 유방이 이기죠. 한나라가. 여러분 장기판 아시죠? 장기가 뭐야? 초나라 한나라 싸우는 거잖아. 그거 아시죠? 그래서 결국 유방이 이기는 거예요. 유방 발음을 잘해야죠. 이런 유방이 아니라 사람 이름 유방이에요. 그래서 유방은 정말 대단한 거죠. 나는 하나 이런 건 배울 필요는 있는 게 유방은 천하통일을 하는데 이 완전히 개백정, 번쾌하고 동서지간인데 개백정하고 놀을 때는 백정같이 놀아. 그리고 동네 이웃 사람들하고 술 마실 때는 개차방 가지고 술을 마셔. 어린애들하고도 어린애같이 놀아. 근데 자기 자리에는 임금의 자리 와서 또 임금같이 놀아요. 능소능대.
어느 자리에다 껴도 거기 딱 맞춰진다는 거야. 그건 배워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학생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다. 뭐 집에서 설거지 거의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어디 가서 설거지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남학생인데 설거지해. 쭈삣쭈삣하고. 내가 언제 밥 해봤나? 반찬 만들어 쭈삣쭈삣해. 그러면 안 돼. 밥할 사람은 밥을 해. 그 뭐가 어때서? 너무나 태연해야 돼요. 그게 옛날에 선비의 기상이에요. 선비들은 어땠냐면은 선비가 어느 날 갑자기 쉽게 말해서 정승을 시켜도 언제나 정승을 했듯이 편안하게 정승 역할을 해서 장관 역할을 하고 또 청소를 해야 된다. 언제나 청소부 했듯이 청소를 태연히 해요. 또 갑자기 뭐 교수를 시켰다. 그러면 언제나 교수를 해도 교수를 하고 능소능대 그 준비를 항상 하는 것이 선비예요. 또 병법도 익혀서 때로는 나라에 국난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언제나 장군을 했듯이 의병 모집에서 싸우는 게 선비들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선비는 평생을 준비해요. 평생 준비했다가 못 써먹을 수 있더라. 그때 평생 준비해. 별의별 거를 다 준비해. 자기가 밥을 해야 되면 밥도 하고 설거지하면 설거지도 하고 모든 걸 그게 선비의 기계예요. 그러다가 교수님 자리라든지 장관 자리든지 뭐 어느 자리에 또 갖다 놓으면 또 언제나 해왔듯이 태연이 하는 게.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옛날에 선비의 기계같이 어느 자리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해야 되는 밥도 하고 청소하면 청소도 하고 일을 하면 일을 해. 태연하게. 나 쭈삣쭈삣 뭐 청소할 때도 뭐 쭈삣쭈삣 하면서 적당히 이런 게 아니라 할 때는 성실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공부할 때도 공부 성실해야 되는 거야. 꼭 공부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해요? 놀러 가서 꼭 그 MT 가든지 놀러 갔는데 책 들고 가는 애들. 공부하는 척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또 술 마시고 노는 자리는 즐겁게 노는 자리지. 거기서 괜히 노래 못한다고 쭈빼가. 그거 공부 못하는 애들이야. 열심히 사는 사람들 공부할 때 확 하고 놀 땐 놀고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뭐 무전년들 신나게 쌈박에 놀고 뭐 노래도 놀 이게 아니야? 일할 땐 일도 하고 그게 정상이지. 나는 학생이니까 이걸 못하고 나는 여학생이니까 나는 전등도 못 깔아. 나는 여학생이니까 뭐 전기불 못 다뤄. 전선 뭐 형광도 못 가려 이렇게 아니에요. 할 때는 해야 돼. 나는 남학생이니까 나 김치 못 담고 이러면 안 돼.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그게 선비의 기계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했던 사람이 유방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유방이 어린애들은 어린애같이 놀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술 마실 때는 술 마실 때 술주정까지 놀고 장군같이 하면 장군같이 놀고 능소능대. 그러면서 좀 대단한 거죠.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능소능대. 항상 준비돼야 돼.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을 시켜도 태연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그 준비를 계속 해와야지. 그죠?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가도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국무총리 시켰다 해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기계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했습니다. 이제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우는데 유방은 체질을 보면 태음인에 속하고요. 항우는 태양인이에요. 그래서 항우 같은 경우는 태양이니까 막 팍팍 밀어붙이는 게 무지하게 강하죠. 그래도 결국은 당하지 항우는. 그래서 항우는 이제 진나라 군대가 반란의 기매가 20만 명을 하루 동안에 생매장시키죠.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가 옛날에는 더 적었어요, 지금보다. 그런데 그 당시 20만 명은 엄청난 숫자예요. 그 20만 명을 하루 동안에 다 생매장시켜.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태양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유방과 항우가 이제 전쟁을 해서 유방이 이기죠. 그래서 한나라가,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로 통일이 됐다는 얘기죠. 물론 진시황 때 통일이 됐습니다. 오래 못 갔고 한나라가 400년 500년 갔으니까 최초로 통일됐는. 그러니까 모든 문물들이 한나라 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양학에 대한 책이라든지 이런 정리가 한나라 때 다 정리가 돼요.
이제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 삼국지 아시죠? 뭐 조조, 관운장, 유비 뭐 이제 이제 삼국지 때는 서진시대 때 찢어발견 심리가 여러분들 있잖아 찢어발견지는 때야. 여러 개 찢어발견지니까 어느 정도로 혼탁하느냐. 이 당시 16국 시대 때는 어떤 임금이 오늘 한번 몸 좀 풀어볼까 하고 칼을 들고 나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래서 오늘 운동 잘했네. 350명 죽였네. 상상이 돼요? 말도 안 되죠. 또 어떤 그 궁녀가 노래를 잘 불러. 얼굴도 이뻐. 노래도 잘 불러. 얼굴도 이뻐. 영원히 기억을 해야겠네. 목 잘라와. 목 잘라서 딱 장받아봤자 너 감상해. 말이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저 사람이 임신한 여자가 있어. 배가 불러, 저 사람, 뱃속에 뭐가 들어서 한번 껴넣어볼까? 배 열어봐. 그럼 당연히 사람 죽겠죠.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또 지나가는 할머니가 강물을 못 건너. 할머니들은 나이가 드시면 이게 다리 시리다 그래요. 시리니까 강물을 못 건너. 그러니까, 그래? 그럼 한번 정계에 한번 갈라볼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벌어진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학문이 발달되겠어요? 다 엉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유행하는 게 중림치련이 난다. 세상의 개판이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사는 현인들이야. 그래서 중림치련 이야기가 나. 그래서 세상 도피적인 이야기래. 그러니까 일단은 뭐 현실 도피적인 사상이 많이 나오게 돼. 현실이 개판일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가 종교가 또 나라가 태평성대일 때는 종교가 발달할까요? 잘 발달해.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종교가. 여러분도 일이 잘 풀릴 때 점집 찾아가? 안 그래. 고민이 있고 일이 안 풀릴 때 점집 찾아가죠. 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주팔자분 이러잖아. 아니면 종교시설, 예를 들어 교회든 절이든 뭐 성당 이런 데 가서 기도하잖아. 일 안 될 때, 그죠? 잘 될 때도 갑니다만 잘 될 때 잘 안 가. 안 될 때 찾아고. 그래서 종교가 그때 발달하는 거죠. 즉 나라가 어수선하면 종교가 발달한다. 이때 발달하는 것이 불교예요. 이때 도입이 되고 하는 게. 아이고. 그랬다가 이제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나마 이제 통일된 게 수나라, 당나라 이렇게 되나 얼마 못 가죠, 그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중국 애들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괴로워. 그죠? 한나라 때도 중국이 딱 통일되자마자 우리나라 침략해도 한사군 설치하죠. 그 수나라, 당나라 때 우리나라 침략하죠, 그죠? 중국이 찢어발겨지면 우리가 편해. 근데 중국이 통일되고 힘이 합쳐지잖아? 그러면 힘이 세지면 어떻게 돼? 주변을 꼭 침략하거든. 그럼 우리가 당해요. 근데 중국에서 우리를 꼭 침략하자. 그럼 꼭 중국 애들이 나중에 개피 봐요. 그 나라 꼭 망해. 그래서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 건드려요. 건드렸다는 꼭 끝이 안 좋아. 그래서 중국 애들이 침략해서는 안 될 나라 1순위가 어딘지 우리나라, 2순위가 어딘지 베트남이에요. 월남죠. 중국 명나라 때 유언 중에 하나예요, 그게. 예,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재밌는 사실이 한데 어쨌든 수나라 당나라 통일이 되니까 우리한테 또 찝쩍거려서 당하는. 그래서 5대 이때도 이제 계속 이제 찢어발겨져서 통일됐지 오래 못 가는 이게 중국에. 그랬다가 이제 요 나라 때 이제 갔다 송나라 때서 비로소 이제 진정한 의미로 중국이 통일되고 문화가 발달이 돼. 문물이 좀 발달하는. 그래서 송나라 때 학문 수준이 높아져요. 집대생. 그러니까 아까 한나라 때가 통일돼서 오랫동안 갔다 오죠. 그때 학문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송나라 때나. 근데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라 때와 송나라 때. 그래서 금나라, 원나라 이어져서 나오는 금원 시대가 열려요.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런데 송나라 때 성략이 나타나요. 그죠? 그건 아시죠? 그랬다가 금나라가 중국을 침략하니까 어떻게 돼? 물러났단 말이야. 남쪽으로. 그래서 그때 나타난 성략이야. 그랬다가 이제 발달해서 우리가 이제 성략을 또 발달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또 고려 말경에 성략을 발달했다가 그것이 이제 발달이 된 것이 어떻게 되죠? 이제 조선시대 때 성략으로 개창되는 나라가 되죠. 그건 또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때 성략이 발달해서 나타난 거는 그때 이제 원나라, 뭐 이따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나라는 전 세계 문명 국가에
3분의 2 이상을 점령한 나라예요. 현재까지 지구상의 역사상 문명국가, 미개 국가 말고 아프리카 빼고 또 그 옛날 미국, 그러니까 미대륙은 문자가 없었어요. 인디아. 그러니까 문명국가가 아닌 거죠. 그 빼고 즉 문자가 있었던 나라에 3분의 2 이상을 점령한 나라는 원나라였어요. 그리고 원나라하고 쌈 붙었다. 그럼 3년 이상을 못 버텨. 다 망가지는 거야. 3년 이내에 다 항복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죠? 무려 40년간을 버텨요. 원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이가 갈린 나라야. 맨날 모든 전 세계 나라가 3년 이상 버틴 나라가 없었는데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게 조그만 나라가 40년 동안 이 반기를 들어. 그러니 중국 원나라 입장에서 기가 찰 노릇이지. 그 정도 우리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원나라 입장 우리나라를 제후, 그러니까 부마국가로 여기서 사돈을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반기를 들면 지나가 괴로우니까. 그럼 어떻게 대접해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나라의 황후가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돈이게 되니까. 그죠?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이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발달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들어서서 명나라 때까지는 우리나라하고 발달이. 왜냐면 성리학으로 발달이 된 나라가 명나라니까. 그러다가 명나라 임진왜란 때 망해요. 그죠? 임진왜란 후에. 그래도 청나라 문제는 임진왜란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어요. 그 당시 세계대전이에요. 그 당시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전쟁, 세계대전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는데, 전쟁터 우리나라는 전쟁 복구를 다 해요. 그죠? 근데 중국은 나라가 망해. 일본은 어떻게 돼? 정권이 바뀌었죠. 우리는 그냥 나가. 그럼 진정한 승리자는 누굴까요? 전쟁터 우리나라. 우리는 숙대밭이 돼. 더 웃긴 거는 우리는 무역을 잘해. 중개무역을 해요. 중국과 일본은 무역이 끊어져요.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도 무역하고 일본하고도 무역. 그 얘기를 막 중개무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서 일본 팔고 일본에서 수입해서 중국에 팔아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하니까 우리가 떼부자가 돼요. 돈을 엄청 내봐. 그래서 우리는 돈을 오히려 일본에 꿔줘. 일본 애들이 이자를 못 갚아서 맨날 사신을 보내서 저 이자 조금만 탕감해 주세요. 유예해 주세요. 하는 게 사신이었어요. 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 돈을 벌어서 전쟁 복구를 다 해요. 교량, 사찰, 도로, 모든 걸, 토지 이런 걸 다 개량 사업하고 다 복구를 하죠. 근데 중국은 망했죠. 그죠? 그게 참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뒤로부터 100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과 일본이 직접 무역을 해요. 또 포르투갈하고 일본은 무역을 해요. 그죠? 근데 일본이 포르투갈 물건 사 우리한테 팔고 우리 거 가져가다 포르투갈 팔고 일본이 중개무역을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부가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역 역조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 역조 현상이라는 게 어떻게 돼서 사치품 수입 금지. 우리도 무역 역조 현상 그런 거 나오지. 옛날 똑같이 숙종 때도 그러는 거야. 사치품 수입 금지가 팍팍 떨어지는 거야. 무역 역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부가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임진왜란 직후는 우리가 더 중개무역에서 돈을 떼부자가 된다. 그때.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내 경제학 시간에 할 얘기인데, 뭐 내가 잠깐 사이비는 아니지만 잠깐 곁다리 얘기를 한 거고, 중요한 거는 명나라 말기까지는 중국과 우리가 똑같이 발전을 했어요. 의학이든, 철학이든, 뭐 모든 게. 그랬다가, 문제는 청나라, 오랑캐족이 중원을 점령했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성리학을 계속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리학은 의리명분론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오랑캐가 중원을 점령했다가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계속 성리학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국시를 삼을 수가 없어요. 나라의 국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성리학을 버리고 고증학을 중점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청나라는 당연해. 그래야 고증학을 해줘야 딱딱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 지식인들은 머리가 똑똑하면 반대도 심하고 별 얘기를 다 해, 그죠? 그런데 고증학은 뭐야? 책을 다 검증하고 다 금성문 뭐 옛날 거 다 검증해 쓰는 거야. 필사.
그러다 보면은 머리가 단순해져요. 여러분도 컴퓨터 입력해봐. 계속 입력하고 머리가 단순해지죠? 그 반란의 기미거든. 원래 지식인들 길들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자유로우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 등 따스고 배부르면 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나온 강희대전, 강희 황제가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문영각전서, 뭐 사고전서 같은 게 나오죠. 그거 대단한 책이죠, 그것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글자를 쓰는데 글자 하나 탔다가 목 하나씩 날리는 거야. 선비 하나씩 목 치고. 그럼 정신 바짝 차려 쓰게 되니까 머리가 단순해서 반란의 힘이, 그래서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고증학으로 해서 청나라 국시.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가 명나라 말기에 임진왜란 때까지 거의 똑같아요. 비슷한 흐름을 서로 왔다가 청나라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서로 길이 방향이 달라진다. 즉 중국은 고증학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계속 성리학을 하니까 의학의 발달도 달라지더라. 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론으로 와서요. 성리학이 언제 발달하느냐? 송나라 때 발달이 돼요. 왜냐하면은 송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오랑캐족애들 남쪽으로 쫓겨가. 하지만 주어는 빼앗겠지만 정신은 살아있다라는 게 발달이 되겠죠. 그래 자존심이 될 거냐. 우리도 그렇잖아. 한일합방 이후에 망국을 했다. 어떻게 딱 두 패로 나눠지나. 한편 야 나라 망했으니까 어떻게 있는 돈 술 마시고 지지고 먹고 놀자. 이런 판이 나타나. 자포자기 놀자. 또 한편은 그래 나라는 빼앗겠지만 언젠가는 광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주 가서 독립투쟁을 하든 아니면 국내에서 후계자를 양성을 해서 언젠가는 독립 광복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더 하자. 이런 말패가 나오죠? 그렇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송나라도 마찬가지. 중원을 빼앗겨 남쪽 쫓겨났으니까 지대밖에 놀자. 이런 패도 있고 그게 아니다. 언젠가는 중원을 되찾는다. 라는 논리에 성리학이 딱 맞았던 거지. 그래서 의리명분론으로서 성리학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리학은 과학적인 합리적인 방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천둥번개가 친다. 옛날에는 천둥번개가 야 하늘이 노했다. 큰일 났다. 잘못했어. 빌었어.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 어떤 천둥번개가 치면은 하늘에는 양기가 있고 땅에는 음기가 있어서 양기와 음기가 서로 교합이 되는 게 천둥번개다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하고 똑같죠. 그런 식의 합리적인 사고로 방식하는 게 성리학이란 말이야. 우리는 성리학하면 말하는 대로 구름 잡는 얘기고 이거 완전히 엉뚱한 얘기를 생각을 해. 그게 아니야. 정말 필요한 이야기. 정말 어디에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하는 게 성리학이란 말이야. 그것이 기본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발달한 것이다. 라는 걸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간에는 성리학 강의하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성리학을 우리나라는 이제 받아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요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아까 내가 원나라가 전 세계의 3분의 2를 점령했다고 그랬죠. 3분의 2 이상을 점령했으니까, 원나라의 수도는 연경은 어떨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는 다 집결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지금도 어때? 미국이 전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백악관에는 좋은 건 다 있어요. 그죠? 전 세계 정보는 다 집결됐단 말이야. 당연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도 그렇잖아. 여기, 아산에서, 여기 순천세계 좋은 거 있으면 어디 가서 자랑할까? 서울 가서 자랑하고 싶지? 또 우리나라에서 좋은 거 어디 가서 자랑할까? 미국 가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 똑같은겨. 옛날에도 원나라 수도인 연경에는 좋은 건 다 집결됐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도 그런 얘기, 황후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면은 백악관 안주인이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악관을 무상 출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황후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 망권당이라는 걸 설치를 해. 아마 여러 국사시간에 많이 할 때 망권당 무슨 뜻이냐? 지금으로 따지면 스파이 양성소예요. 중앙정보부,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를 미국 워싱턴 앞에, 백악관 앞에다 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학을 가는데 어떻게 해? 중국 남방식이지. 개개인의 취향대로 뭐 배우는데 그 당시 안에 그 예전에는 어떻게 유학을 보내는데 너는 비행기 엔진을 공부하고 너는 비행기 날개, 너는 비행기 무기체계를 공부해라라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스파이 같은 걸 빼오는 거야. 그거를 어디서 설치했느냐? 백악관 앞에. 쉽게 말하면은 그 중국의 원나라의 수는 연경에다가 황궁 바로 앞에다 세워놓는 거야. 그게 만권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앙정보부를 거기다 딱 세우는 거야. 그래서 스파이 양성소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선진학문들 수입해요. 그 당시에 원나라는 세계 최고였어요. 그 세계 최고의 학문을 체계적으로 빼고 시작하는 거야. 지금 유학생보다 낫지, 그죠? 그래서 너 빼고는, 너 비행기에서 왜 반밖에 못 훔쳐와서 그럼 더 공부해와. 혼내키기도 하고. 너하고 A하고 B하고 중복되네. 아니야, 너는 A는 요거 공부, 넌 B니까 교통정리도 좀 하고. 대단하지.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어떻게 될까? 우리는 엄청나게 발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고려할 때, 이 고려라는 나라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은 역성혁명을 할 것이냐는 논란이 벌어지는 거야. 성리학자들끼리 두 편을 나눠지죠. 그때 여러분들 알겠습니다만, 역성혁명, 즉, 나라 왕조를 바꾸자. 나는 패하고, 군부 세력인 이성계하고, 이제 연합이 돼서 조선의 나라가 개창이 되는 거야. 조선이 그래서 나타나.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되랄까요? 성리학적인 이념체가 합리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이 합리적인 나라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선 초 때 임금이 지방말단 관리, 즉 사또를 목을 칠 수도 있고 임명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고려 때까지만 해도 호족들이 설쳤어요. 지방 호족들이. 그래서 호족들이 마음대로 자기 백성들을 요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임금이 통치한다고 하자면 마음대로 호족들을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합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말단까지 임명할 수가 있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전 세계를 다 털어서 지금도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지방 말단 관료까지 직접 임금이 임명하고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냔 말이에요. 없어요. 중국은 원체 땅 떨어져서 안 되고, 유럽은 어때요? 봉건 영주들이 있어서 택도 없었죠. 불과 독일만 해 200년 전만 해도 영주들이 다 설했잖아. 그때 그걸 최초로 통일한 게 200년 전이잖아. 프랑스도 뭐 불과 몇백 년 전까지 그랬었고, 그죠? 그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그랬죠. 영주들이 다, 그래서 영주, 농노들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했죠. 그런 제약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는 말단까지 관련. 또 세종대왕 때 어떤 법률이 통과된지 아세요? 세종대왕 때는 주인이 노비, 그러니까 하인을 사형, 죽일 사자가 아니라 개인 사적으로 때리는 걸 금하는 법률이 생겨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노비를 몽디로 팼다. 의금부에 고발당한단 말이야.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런 법률이 통과돼. 근데 우리는 맨날 사극에 보면 맨날 주인이 하인 함부로 대는 거 나오죠. 사극이니까, 소설이니까. 또 그게 이야기야. 그게 항상 그렇다면 이야기거리가 아니지. 드라마나 이야기는 특이한 것이 나오는 거야. 항상 똑같은 건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드라마. 그걸 우리는 되게 착각을 해요. 식민지 사관 때문에 우리 스스로 비하시키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몇백 년 전에 노비를 함부로 때리는 걸 금하는 법률이 통과가 돼버려요. 근데 미국은 어땠어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죠? 흑인 노예를 삶아 죽이잖아. 만딩고가 봐봐요. 발 자르고 사람 죽이잖아. 말이 돼요? 강간하고 이런 거? 말이 되냐고. 노예 사냥하고 다녔잖아, 걔네들은. 200년 사람. 우리는 500년, 600년 전에 함부로 사람을 때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인권을 그렇게 존중하는 나라. 누가 과연 근대국가고 누가 과연 인간 중심적이었냐는 거죠. 서양 어때? 노예 사냥하고 다녔잖아.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뭐야? 완전히 영주들이 자기 맛대로 요리를 했잖아요. 우리는 어때? 그걸 못해. 고려 때는 됐어. 그러니까 봉건국가가 고려 때는 됐지만 조선이라는 봉건국가가 아닌 거죠. 유럽은 봉건국가를 계속했지만 그러니까 근대국가의 개념을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법률이 좀 것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그것이 조선이란 날. 그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만 망권난 설치했으니까 연경에 설치했으니까 스파이 양성소라서 최신 학문을 도입을 했고 그 당시에 들어올 때니까 문물이 발달하니까 우리는 화약, 목화, 아니면은 뭐 활자, 아니면 선진 학문들, 뭐 불경이라든지 성리학 서적들, 서양에 나온 서적도 도입이 되고 수학, 과학, 뭐 모든 게 발달이 되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어떻게 돼? 외적 소탕하고 뭐하고 뭐 별거 다 하죠 우리는. 게다가 최신 학문이 체계도 도입됐지만 고려가 중흥됐지만 이제 그게 결국 역성혁명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는 것이 됐죠. 그런 성리학으로 들어온 단계를 우리는 주자 성리학 단계라고 그래요. 주자, 중국에서 나온 송나라 때 나온 논리가 그냥 그대로 적용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주자 성리학 단계가 퇴계위에서 완성이 돼버려요. 여러분 아시죠? 퇴계 선생님 그 우리 집회에 나오시는 분. 그 퇴계 선생님에서 이게 완성이 돼서 완벽하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완벽한 정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논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율곡 선생님의 조선 성리학이에요. 자, 다시 말할게요. 우리나라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별거 아닌가? 가장 좋은 거, 우리 실정에 맞는 걸 가장 좋은 걸 하나를 딱 선택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나게 발달을 시켜서 우리나라 고유의 사상을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자, 내가 이런 한복을 입고 있어요. 물론 이거 뭐 요새 뭐 개량한복 같이 나온 겁니다만 이 한복을 입을 때 이 한복이 언제 건지 아세요? 한나라 때 한나라. 옛날에 한사군이 설치됐다. 근데 한나라가 통일되면 우리가 괴로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어. 이럴 때 옛날에는 우리가 좀 그 문화가 없을 정도로 좀 미개한 나라였어요. 싸움은 잘했는데 문화가 좀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라의 그 선진 문물이 들어서 우리는 문화적인 대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나라의 문화로는 접속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쫓아가려고. 그때 나온 것이 한복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고스란히 지켜서 우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벌써 한나라 때문에 무너지고 없어지고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원료를 찾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찾는 것 중에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 고유의 것을 받아서 하는데 성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성리학은 중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송나라 때. 근데 그걸 받아줘서 엄청나게 발달시키고 새로운 논리로 업그레이드를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여러분들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우리나라 거였나요? 아니죠. 서양에서도 있대요. 그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다 우리는 뭘 만들어냈죠? 온도를 깔았어요. 쉽게 말하면 난방, 밑바닥을 따뜻하게 했어. 예, 지금 온도는 아니지. 이제 밑바닥, 난방에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죠? 다른 나라에는 아파트에 바닥에 난방이 안 들어와. 그건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역수출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 아파트에다 황토를 칠해. 그래가지고선 수출을 해요. 희한한 나라죠? 그런 나라. 즉,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그걸 우리는 교묘하게 만들고 해서 아파트를 통째로 수출하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이런 전통이 우리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양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딱 가져와서 엄청나게 발달시켜서 우리 고유의 걸로 만들어. 그때 우리끼리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수자.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인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불교가 발달이 돼서 전세로 수출이 되는 거랑 같아요. 우린 참 대단한 나라. 또 기독교도 우리는 스스로 받아주죠. 다른 나라에는 뭐 군함을 앞세워서 들어갔습니다만 우리는 스스로 받아줬어요. 그런 나라 별로 없어. 지금도 기독교 계통 어때요? 일요일날 예배 보는 것보다 새벽 기도하죠. 전 세계를 다 털어서 평일날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있냔 말이에요. 글쎄 내가 듣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대단해요. 우리는 그게 열성적인 나라다. 열정적이고 이런 뜻이에요. 옛날 불교도 그랬고 기독교도 그렇고 어떤 성리학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필요한 것을 딱 받아주는 것이 강했다. 그래서 주자성리학과에서 이제 조선성리학으로 발달이 돼. 그 율곡의 이기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자 성리학과 조선 성리학, 퇴계와 율곡에서 엄청나게 논리가 막 발달하기 시작해요. 치고받고 싸움하면서. 그러면서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만 있으면 발달이 안 돼요. 근데 양쪽에서 반대편이 있어야 서로 발달되죠. 선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선의 경쟁. 그거는 학문의 발달이 돼요. 그래서 학문에서는 그래야 돼요. 더 재밌는 거는 이런 성리학 논쟁이 우리는 몇백 년간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지속이 돼요. 200년, 300년 동안. 전 세계를 다 털어서 200년, 300년 동안 단일 주제를 놓고 강대, 기라성 같은 모든 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논문을 막 계속 써대면서 토론을 벌인 나라가 있었냐?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200년이면은 한 나라가 생겼다 없어지는 때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희한한 500년씩까지. 다른 나라는 200년이 항상. 우리나라는 500년씩. 참 희한한 나라죠, 우리도. 그런데 그걸 우리는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뭐 기발, 일승선의 이통기구선 이렇게 해서 계속 논쟁을 벌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율곡 선생, 이제 퇴계 선생님, 또 여기 율곡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제 발달이 돼서 나타난 것이 이제 조선 성리학이다. 그래서 조선 성리학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개장을 하죠. 재구성을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것이 뭐예요? 서당의 일반화. 서당이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다 퍼져요. 그래서 국민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거를 이제 조선 성리학 입장. 그래서 그때 찬란한 문화를 발달한 거죠. 영조 정조 시대 때. 그때 찬란한 문화를 자라는 거죠. 그걸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는데 주작을 더 고수할 것이냐, 주작을 탈피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학파로 나눠져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논쟁을 좀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조선사는 심사는 지금 마음이 무엇이냐는 논쟁이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나를 봐도 이 수업을 듣는데 이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듣는지, 그래 할 수 없이 나 이 수업 듣는다, 학점전에 듣는다는 거. 그리고 그래 화면만 켜놓고 그냥 나 땡땡이 칠래. 그래도 출석은 인정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 진짜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이게 비껴 쓰는 사람이고, 또 누구는 고개가 끄덕거리는 사람, 누구는 뭐 딴짓 안 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겠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인사를 한다, 얼굴을 보고 태도를 보고 저 사람이 존경하는 마음인지, 반란 즉 아주 뒤통수 칠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싹수가 노란하다, 싹수가 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것이 발달. 즉 사람을 보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고 이거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거를 응용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심성학 논쟁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냐. 뭐 이런 말하는 걸 쓴다. 서양의 심리학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이고 그것이 발달한 융의 심리학이 있어요. 융. 그런데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겠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융의 심리학 정도는 한 유치원 정도 수준. 프로이드는 유아원 정도 수준이고, 근데 우리나라 성리학 수준은 어떠냐? 조선 성리학 수준은 대학원 정도 수준이라 봐요. 쉽게 말하면 게임이 안 돼. 한참. 우리는 이거를 몇백 년에 걸쳐서 계속 논쟁을 해왔거든. 그 노하우가 엄청난 발달해. 지금 그걸 쫓아가기도 힘들어. 다 이야기도, 논문집 너무나 막 알아서. 근데 이렇게 서양 심리학은 발달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자에 다 달라붙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게임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정작 우리 걸 몰라. 그 고등적인 학문을 몰라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다 이해를 못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 정도로 발달한 것이야. 그 발달한 것이 사실은 의학에 적용된 사상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거를 사상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성리학이 조선 성리학이 발달되면서 심성학 논쟁이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다. 사상에 나온 건데, 그걸 이제 모르고 말. 그래서 유명한 사단 실전 논쟁이죠. 사단. 아시죠? 인의예지. 많이 들어봤죠? 인의예지. 그게 뭐냐? 칠정. 의, 노, 에, 나, 에, 오, 요. 사단은 사단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칠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화를 낸다든지 기뻐하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사람마다 같으냐 틀리냐. 왜 그게 나타나느냐를 연구하고
종합하고 분석하는 것이 심사학 논쟁이었어요. 이제 그것이 또 이제 의학의 적용의 사상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유명한 논쟁이 있죠. 인물성 동일론. 즉 인성, 사람과 물성, 동물의 마음이 같으냐 다르냐. 자, 인물성 동일론. 사람과 물건이 같냐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따지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데 이제 수능이죠, 요새. 수능을 봤는데 누구는 잘 나오고 누구는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성적이 높게 나오고 B라는 성적이 얇게 나왔어. 그러면은 B라는 애는 성적이 나왔으니까 낮췄지만 사실 시험 보는 날 당일날 머리가 아파서 좀 그랬어. 그러니까 너 노력하면 돼. 라고 하면은 인물성 동론이에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았지만 시험 보는 날 잠깐 실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머리가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운이 또 안 따서 그럴 수 있지. 그지? 이론은 뭐냐? 다를 이자. 인물성도 다르다. 아니야. 시험을 봤는데 얘는 점수가 얕다. A는 높고 B는 얕다. 그러면 A는 똑똑한 놈이야. B는 얘는 돌대가리야. 그러니까 B 너는 성적 낮으니까 너는 그냥 허드레 해. 너는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다시 말하면은 살인자다. 살인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까 인물성 동론 같다고 보면 살인을 했지만 그래 실수를 해서 그런 거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 교도소에서 잠깐 교화 좀 하고 잘 다스리면 돼.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같이 살자. 동론이에요. 이론은 뭐냐. 얘는 살인했는데 얘는 살인마야.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사형을 시켜서 이 사회에 격리시켜야 돼. 이런 말이다. 뭐가 옳다 틀리다는 없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땠죠? 유태인들은 이거는 쓰레기야. 유럽의 쓰레기야. 그러니까 없애야 돼. 인종이 다른 거야. 인물성 이론인 거죠. 그러니까 몇백만 명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그 당연한 존재. 물론 그 당시에 히틀러만 그런 생각이 아니죠. 유럽 전체 유태인들이 사실 나쁜 짓을 좀 유럽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공론이 유대인들을 미워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을 싹을 없애자라는 말이 통일될 수밖에. 히틀러 혼자 됐겠어.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됐겠지. 또 이렇게 말하자. 공자시대 때도 그랬대. 도척이라는 도둑놈이 있어요. 이 도척은 사람의 술을 먹을 때 꼭 사람의 간을 씹어먹었대. 그때 생간을. 말이 되는 얘기예요. 식인종이야. 술 먹을 때 꼭 사람 생간을 먹었대. 따끈따끈하게. 그러니까 공자가 도척을 회유하려고 야 너 인간답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했지만 노력이 좀 안 돼. 공자 같은 성인도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자님도 포기했대요. 도척은 하우불이 어쩔 수 없는 소음이라고. 그러면 동물성 이론에 속하겠지. 그 도척한테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또 동론 같은 입장에서는 그거 포기할 거야? 한 번 인생을 실수했다고 포기할 거야? 그러니까 뭐가 옳다 틀리다는 없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문제겠죠. 아까 그런 얘기도 수능 한 번 잘 보고 못 보면 인생이 달라져. 영원히 그럴까? 그건 아니죠. 너 공부 못하면 너는 평생 이렇게 이거 아니잖아. 가능성 다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론이 옳다, 이론이 옳다 이런 게 아니라 동론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이론의 입장은 서로 다른 거다. 그런 논쟁들을 계속 벌어온 거야. 더 나아가서 인간끼리도 그런데 인간과 동물의 심정이 같으냐라는 거 보는 거예요. 즉 인간과 개나 돼지, 고양이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으냐, 다르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 그거는 사실은 연호는 불성에서 연호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마음이 인간한테 다 있다는 거야. 비록 내가 양반이고 너는 상놈이고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하지만 가난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마음이 다 있으니까 어떻게 돼서 하인이지만 존경해야지, 그지? 인간을 하시할 수가 있나? 저 사람도 부처가잖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 신분에 상관없이 해탈이 경제하게 되고 도를 깨우치면 스님이 되고 존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현재는 못 깨달았어. 하인이야. 하지만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언제 이 사람은 부처님이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항상 존중을 해야겠지.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에 불성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을 하실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다르다고 하면 어때? 하인은 넌 영원히 하인이야. 너는 계속 쓰레기 살아.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그럼 하인한테 함부로 대야겠지. 그죠? 그러니까 과연 뭐가 옳다 틀리다.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인간과 동물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도적 같은 사람도 인간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볼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연쇄 살인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 신문에 지상에 나오는 뭐 연쇄 살인마를 그 사람이 인간 대접을 해줄 거냐 말 거냐의 문제. 영원한 수수께끼죠. 동론 입장에서는 야 그래 영원은 그 살인마지만 그냥 살려주고 같이 살자. 이론은 뭐야? 살인마니까 사형시키자라는 주장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논쟁을 계속 벌여야 돼. 몇백 년에 걸쳐서. 쉽게 말하면은 사상의학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소음인이다. 그럼 소음인은 소심하고 꼼꼼하다. 그러니까 소음인 손발 차고 오니까 너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소음인도 노력하면 손발이 따뜻해질 수 있거든요. 적극적인 소음인이 많아요.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옳으나 틀리다는 사실 정답은 없다. 영원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다. 다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논쟁거리의 연장이 사상의학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이 인물성 동의론 갖고 강의는 한 학기 내내 하고도 부족해. 나도 다 몰라요. 그 정도로 복잡한 거예요. 논문이 몇천 개, 몇억 개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 그렇다 평생 읽어도 못 읽을 정도로 논문이 쌓여있어요. 100년에 200년에 논문들 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300년째 이런 거를. 다만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래서 사상의학은 어떠냐? 아까 전 성리학과 동의보감이에요. 동의보감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400년에 나왔습니다만 지금도 일반 한의사들이 봐도 불편함이 없는 게 동의보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의사였어요. 다시 말할게요. 400년 전에 나왔습니다만 300년, 400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 의학 수준에서 제일 높은 게 동의보감. 그래서 우리나라 서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에 계속 출판이 되는 게 동의보감이에요. 지금도. 대단한 책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사상의학을 합니다만 후세방을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 후세방이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것이 동의보감의 단계인데 그것과 성리학이 만났다. 그래서 사상의학이 발달한 거지. 사상 혼자 나왔을까? 아니에요. 동의보감이 발달된 후세방이 발달한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나온 거지. 만약에 동의보감 의학 발달이 안 됐다면 사상의학도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그래서 하고 또 뭐 북학파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새로운 신산 영정도 시대 때 이제 그리고 기존의 학설에서는 오해한다. 음양오행이라고 그러죠. 음양, 목화, 토, 금, 수로 보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다 되는 물론 그것도 옳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될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문집에 모든 집들마다 문집이 나오시다. 그래서 문집이 나오는데 논문집이에요.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김치를 담글 때 반드시 멸치젓갈을 써라. 아니야. 우리 집은 반드시 새우젓갈 써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집은 열이 많으니까 인삼을 먹으면 안 돼. 옛날 선비들은 집안에서 간단한 애가 다 해먹었거든요. 또 그게 또 선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방의사야. 그러니까 민간 의료를 맡아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배탈 났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침을 놔서 풀어줘야 되고 간단한 한약도 쓸 수 있는 그게 사대부야. 선비는 그 정도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농사일도 알아야 되고 제방도 쌀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심지어 누가 아프면은 간단한 의료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누가 문서 써가면 문서도 써줘야 되고 송사도 해주고 뭐 제례, 장례식도 주관해. 이게 옛날 선비들의 역할인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선비랑 애햄쭈 짜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백성들이 어려운 게 있으면 다 해결해 준 게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게 선비야.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야. 그냥 나 존경하는 누가 존경해? 아니야.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장례식이다. 그거 다 주관해줘. 결혼식이다. 다 주관해줘. 다 지도해줘. 뭐 모든 게. 뭐 토지분쟁 이것도 종자를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이 할 공부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선비들 농학도 공부해야 돼. 의서도 공부해야 돼. 풍수학도 공부해야 돼. 건축학도 해야 돼. 제방학도 쌓아야 돼. 도로도 쌓아야 돼. 상거리도 해야 돼. 이걸 다 공부하게 해서 선비들이었어요. 선비들 애엠쭈쭈? 웃긴 얘기지. 그 소설이 나는 얘기고 진짜 선비들은 그거 엄청난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서비스, 백성들 서비스가 돼야 돼. 그게 옛날에 선비들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예공 같은 거 어떻게 해? 시골 가서 어떻게 제방 뚝을 쌌잖아. 간척 사업하고, 그죠? 그러고 나오죠.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옛날 선비들이 당연한 거야. 선비들이 있으면 당연히 제방, 도로, 건설 다 한다고.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예공 거기 유적지 가봐요. 뭐 제방뚝을 누가 쌌고, 뭐 어떤 선배 이런 날, 예를 들어서 뭐 서유구라든지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서유구 같은 경우는 대략 3대에 걸쳐서 임원경제를 쓰죠. 뭐, 그 임원경제 서유구 쓰고 그 앞에는 이제 그 뭐야, 해동농서라든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다 쓰죠. 그리고 대단한 거야. 그래서 그런 문집이 발달하면서, 우리 집, 그래서 옛날 며느리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들어오면 새로운 교육을 해. 왜냐면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한테 우리 집 문풍을 가르쳐야 돼. 음식 만드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살지. 반대된 음식 만들어봐. 우리가 다 죽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면은 장부터 담는 건 새롭게 가르친다고. 왜냐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래도 그런 것들도 기록을 남겨.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은 인삼을 먹으면 기운이 없어 인삼을 먹어. 아니야. 우리 집은 기운이 없어 인삼 먹으면 안 돼. 숙장을 먹어야 돼. 우리 집은 멸치젓갈 써야 돼. 소음인 집안. 아니야. 우리는 새우젓 양인 집안.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하다. 그런 것이 누적이 되기 시작. 그래서 사상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일어난 것이 학문의 발달 하나만 됐겠어. 여러 가지 발달이 돼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래서 사상이 나오게 됐는데 왜 우리나라만 있을까? 이제 본론으로 와서요. 자, 본론 참 기르네. 자, 중국은 어때? 무지 넓어. 중국 역사상 지금같이 넓은 나라 자랑한 적이 없어. 지금 티벳까지 아우르고 있죠. 정말 대단한 거야. 뭐 몽고 지역, 티벳 지역 이런 뭐 다 아우르고 있죠. 중국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 말 타고 가도 명령, 야 여기서 저 누구 갈아치워라 해도 말 타고 부지런히 몇 달이 걸려. 제대로 될까? 안 돼. 그러니까 황제가 있으면은 황제가 북경제 있으면은 지방 호족같이 권한을 다 줘야 돼. 그래야 거기서 일 처리가 되지. 일일이 다 중앙정부 쪽으로 오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방 분권을 적당히 줘야 돼. 그러면서도 이 강이 흐른단 말이야. 중국은 황하, 뭐 양자강 이게 범람이 되면은 하류 지역, 이 하류 지역은 가뭄 들려서 맨날 햇빛 쨍쨍쨍인데 몇 달간 비가 안 오는데 상류지역 비가 엄청나게 와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물폭탄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강변에 살던 놈 다 싹쓸이 돼서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치산치수, 즉 제방뚝을 어떻게 잘 쌓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제방을 쌓고 이게 그게 대표적인 우임금이죠. 이게 강뚝을 잘 다스려 우임금이 황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발달돼. 그러니까 강뚝을 쌓고 하는데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지, 그죠? 임금이.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황제가 발달했어요. 중앙집권을 강력하게. 그러면서도 지방에는 일정한 지방 분권을 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죽으니까. 심지어는 황하가 범람하죠. 황하가 범람하면은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에 흐르던 강이 저기 부산으로 흐른다 생각을 해봐. 어느 날 갑자기 지도가 바뀌는 거야. 말이 되겠어요? 그래도 중국은 그게 되거든. 한번 황하가 뭐 범람, 강줄기가 바뀌는데 그 바뀌는 그 정도로 바뀌어져. 그게 가능한 거야. 그리고 또 중국은 한번 범람했다가 몇 달 걸리죠. 양자강에 범람했다 2달, 3달 물 받아는 거야. 물이 안 빠지는 거야. 우리는 어때? 아무리 홍수나도 이틀이나 3일 전 물 다 빠져요. 그죠?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안 가. 중국은 빨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만데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야 물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기다리는 거야. 만만데. 우리는 아무리 홍수가 나도 3일은 물 다 빠지고 아무리 더워도 몇 달 지나면 금방 추워져. 눈 왔고 그래요. 우리는 확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성이 발달하죠. 그리고 오래 못 가지. 즉흥적이고 열정적이고 진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냄비근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식민지 사관으로 하시하는 말이고 우리는 열정적인 나라. 그러니까 뭘 받아 새로운 걸 확 받아주죠. 그때 이거 버리고 또 새로운 것도 확 받아주고 이런 게 강한 거죠. 그러면서도 그 중에 좋은 거로 반드시 우리 걸로 만들지. 그런 능력이 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불교받아 할 때 우리는 열정 들어봐. 우리나라 불국토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선덕여왕, 뭐 진흥왕 다 그 불교 용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국통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옛날 고려시대 때 집집마다 마을마다 절이 다 있을 정도로 됐죠. 그때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또 성리학받아도 확 받아줘. 모두가 서당 또 다 만들어내고. 그때가 또 기독교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뭐 이런 거 새로운 사상으로 휙휙 받아주는 게 그런 것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지금 여기다 이렇게 중국이 홍순한 겁니다. 이게 물을 한번 범람니다. 오래 가요 이게.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물 빠진다. 오래 걸려. 한 달, 두 달 걸리거든.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 우리는 빨리빨리 다닌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만만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그 청나라 복장입니다만 오랑캐족에서 중원을 점령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리학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성리학이 다 단절이 있다. 고증학으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심성학, 아까 성리학은 마음을 연구하는 연구거든.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청나라서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의학이 세분화된다고. 세분화돼서 우리가 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비염이다. 그럼 비염인데 한길이라는 거나 차가워서 그런 거냐. 아니면 거기서 또 계속 분류가 된다고. 분류학을 발달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종합적으로 보는 게 우리는 발달해요. 마음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성질을 좀 많이 슬퍼했어. 슬퍼해서 몸이 기운이 이래서 이렇게 비염이 나타난 거야. 라는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중국에서 중의학과 우리나라의 한의학이 달라지는 게 청나라자로 임진왜란 이후부터 서로 달라지는 거다. 라는 걸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서 아까 이게 뭐 중국에는 만만디나 뭐 황제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고증학이 나타나니까 분석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중의학은 뭐냐면은 분석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고하고 좀 많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서양 사고가 중국으로 많이 들어왔거든 그 당시에. 그리고 고증학의 영향 때문에 서로 이제 뽕짝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분류학이 엄청나게 발달. 지금도 중의학 보면 엄청나게 분류가 돼 있거든. 근데 분류되는 게 발달하는 게 종합하기는 더 어려운 거야. 인간을 볼 때 나누는 건 쉬워. 근데 그 사람 한마디로 저 사람 뭐다 이 말하기 쉬운 줄 알아요? 어려워요. 책을 보고 여러분들 한마디로 요약해라. 엄청나게 어려운 거야. 나누기는 쉬운 거예요. 그게 더 고급 학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종합 학문으로 발달된 거야. 한마디로 설명하나. 그게 우리 저 사람 싱거워. 말 한마디로 되는 거죠. 그게 우리는 발달한 게 그런 거. 의학의 발달이 다야.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의 발달이 안 되니까 이제 사상학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죠? 일본은 어때? 이렇게 섬나라 지역이야. 근데 섬나라는 섬나라 치고 배를 타죠? 배를 탈 때는 어때요? 배를 탔을 때 말을 잘 들어야 돼. 선장의 돛을 내려라 하면 내리고 올려는 올려야지. 반대로 하다 배가 무너져. 부셔진다고. 엎어지죠. 그럼 다 죽어. 100명 있는데 한 명의 또라이가 배 밑에서 드릴로 구멍 뚫는다면 어떻게 하겠어? 다 죽어. 그럼 한 명을 목을 치더라도 99명이 살아야지. 그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문회 할 때 어때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목포라든지 바닷가 지역 사람들은 향후에 하면 집결이 잘 되죠. 선후배가 이게 잘 되지. 근데 서울이라든지 뭐 충북이라든지 충청도 이런 사람들 어때? 모여라 하면 잘 모여? 잘 안 모이고 시간도 어긋나고. 왜냐면은 뭐 일사불란을 잘 안 하는데 그걸 싫어하거든 우리는. 왜냐면 너도 살자면 나도 살으니까. 이런 게 우리도 아무데나 땅 파도 물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아무데나 너 잘났어? 근데 물이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물 주인한테 고개 숙여야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 중국은 물이 안 좋고 물을 다스려야 되니까 중앙집권이나 명령체가 시스템이 발달되고 또 일본은 섬나라 배를 타다 보니까 명령 시스템이 발달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 줄 서라면 줄 잘 쓰지. 우린 줄을 안 쓰지. 섰다가도 잘 흩어지기도 하고. 영국 애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고 또 천재지변이 살려놔요. 일본 사람들은. 태풍이 몰아치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냥 대피를 도망갈 때 줄 서서 탁탁 도망가야 많이 살지. 딱 도망가도 우왕좌왕 나면 다 죽어. 그리고 웬 또라이가 딱 막, 야, 못 가! 이러면 어떡하겠어. 그 또라이를
목을 치더라도 해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일본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배를 탈 때는 명령을 잘 들어야 되고요. 또 이런 화산이 잘 폭발하는 것들 일본 지역에는 화산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천지지배라니까 명령체가 확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체가 확실한 일본에는 성략이 넘어갔는데 뭐만 넘어갔죠? 퇴계약만 넘어갔어요. 퇴계약만. 그러니까 하나로만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달이 될까요?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반대되는 게 있어서 치고받아야 발달해요. 선의 경쟁이 돼. 그죠? 그건 좋은 거야. 이게 뭐 쉽게 일본에도 우리 사람 보고 뭐 식민사관 우리는 뭐 그 당파서 맨날 싸웠다는데 그게 아니야. 선의 경쟁하는 거야. 우리는 정당 정치를 한 거야. 당파 싸움이 아니라. 그죠? 정당 정치.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정당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이라서 운영을 했어요. 그게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계속했던 거야. 그런데 서양은 어떤 정당이 이익 집단이지. 공부한 거리가 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임금은 어때요? 하루에 3번씩 공부했잖아. 조강, 중강, 석강 하루에 3번씩 세미나 했다고. 우리는 사극에서 보던 임금이 맨날 술 마시고 뭐 다음날 늦게 그런 거 어딨어. 한 번이라도 세미나 참석 안 하잖아. 그럼 상소가 올라와. 우리는. 어떻게 임금이 세미나도 참석 안 하고. 생각을 해봐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세미나 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맨날 외워야 돼. 그리고 맨날 시험 봐야 돼. 임금이. 그래서 시험 점수가 얕다. 그럼 상소가 올라와. 임금이 공부를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냐고. 그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괴로운 자리야. 임금 자리가. 이거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임금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신하도 다 공부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스템이야, 우리는. 그게 발달한 나라야. 대단한 나라라고. 우리는 학문을 숭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 이런 그 화산도 터지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태풍도 몰아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도 무너지고 집도 부셔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말을 잘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성략은 가긴 갔는데 퇴계약하고 퇴계약 일사불란. 그러니까 나라는 부강하되 백성은 불쌍하다 이런 얘기하죠. 국민들은 괴로워. 나라는 부강하되. 일본이 그래. 퇴계약이 그렇거든. 시스템은 발달되어 있고 하는데 개개인의 이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빚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고 이러면 안 되죠. 지나가는 사람 다쳐봐. 그러면 이제 천지지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섬나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물도 안 좋고, 물이 안 좋으니까 좋은 물을 갖고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돼.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개 숙여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물이 다 좋다 그러면, 그래 너 네 우물 네가 파먹어. 난 내 우물 파먹을 거야. 각각 사는 거야. 말 안 들어도 되지. 그지? 근데 물이 하나밖에 없다. 고개 숙여야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발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퇴계약만 수입이 됐고요. 그러니까 논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중국은 고증학이 들어서도 명나라가 많아서 고증학이 들어서 성리학이 연구를 안 했고, 일본은 성리학은 가긴 갔는데 주자 성리학만 간 거야. 퇴계약만. 조선 성리학이 넘어간 게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논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본은 일사불란 건데 논쟁이 필요가 없거든. 무조건 하거든. 그러니까 학문이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학에 적용이 안 되니까 사상의학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사람이 다르다는 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해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사상의학은 사실은 사서삼경을 다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성리학이 나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의대에서도 공부하다 보면 몇 명 안 돼요. 몇 퍼센트가 안 돼요. 근데 세상에는 너도 나도 체질판 난 다 붙여놓죠. 참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전체 한의사 숫자가 대략 주먹은 18,000명, 2만 명 왔다 갔다 해요. 대략 면허번호 2만 번대 넘었으니까 18,000명이라고 봅시다. 근데 그중에 사상의학 학회에 몇 명이 가입되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500명이 채 안 돼요. 18,000명 중에서. 그런데 또 500명 가입만 해놓고 이름만 걸어놓고 공부하는 사람 많죠. 실제로 논문 쓰고 공부하고 제대로 연구하는 몇 명? 한 200명? 300명? 200명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어딜 가나 체질 전문은 다 붙여놨어. 웃기게도.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진료해. 일주일 내내 진료해. 언제 공부하지? 이해가 이상해. 나도 하루 종일 진료하고 나면 저녁 먹고 나면 뻗어. 책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난 일주일에 3일밖에 진료를 안 해, 나는. 그리고 30분에 한 명씩밖에 안 봐요. 그리고 남은 시간 공부를 해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쉬면 야간 진료도 해. 공휴일도 진료해. 언제 공부하죠? 그런데 다 전문이야. 참 나는 그 사람들이 천재인 건지 아니면 내가 보질라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생활 속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공부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변에 체질은 다 있어요. 잘 모르는 것뿐이지.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하지만 주변에서 어떻게 잘하면 뚱뚱한 사람은 어떻다, 마른 사람은 어떻다, 이 사람은 어떻다 학습이 다 돼 있다고 사실은. 그런 것이 결국은 사상의학의 연결이다라는 생각이 편해요. 그래서 사상의학은 중국의 일부는 우리나라만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한 그 역사 흐름에서 나오는 것 또한 심신, 정신을 중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번 시간에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왜 사상의학이 우리나라 나올 수밖에 없었나? 또 그 이치를 알아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해. 그리고 이 얘기는 거꾸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다. 즉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듣는 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이고 또 전 세계 최고의 학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워서 다른 나라에서 응용할 수가 있다. 한의사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강의하는 거는 드물어요. 일반 사람 상대로 이렇게. 일반 학생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분야에서 응용을 해서 전세로 수출을 좀 하자. 그리고 그런 길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이번 주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